안녕하세요. 2500년도 더 넘게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 철학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공자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컨퓨시어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살았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랄까 그 시작점이 무슨 군대나 거창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의 마음, 그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혁명적이었죠. 당시로서는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공자 철학, 때로는 인간 번영의 과학이라고도 불리는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방대한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께 가장 의미 있을 만한 핵심 통찰, 그리고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지혜를 뽑아내는 겁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평범한 개인이 스스로를 바꿔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와, 이 생각 자체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이나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성장이 사회 변화의 열쇠다.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죠. 결국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변화의 가장 뿌리를 대는 개념, 바로 인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나 사랑,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훨씬 깊고 근본적인 개념이죠.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핵심 자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자 모양 자체도 흥미로웠어요. 사람 인자 옆에 두 이자가 있잖아요. 아, 네네. 이것만 봐도 뭔가 인간다움이란 건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구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는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그런 성품이라기보다는요, 평생에 걸쳐서 관계 안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가꾸고 길러나가야 하는 그런 잠재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잠재력이군요. 그럼 그냥 추상적인 건 아니고 구체적인 모습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구체적인 자질들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서예요. 서요.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능력,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죠. 진짜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 진정한 공감. 그리고 또 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진심과 성실함, 그걸로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에 임하는 태도를 말해요. 진심과 성실함이라. 마지막으로 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 그걸 말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을 기른다는 건 결국 내 안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관심과 책임감을 넓혀가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꼭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인류를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자는 관심의 원이 나 자신에서부터 가족, 이웃, 사회, 뭐 인류 전체로 이렇게 넓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근데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아하. 추상적인 인류에만 외치면서 정작 내 부모님, 내 자식, 친구한테 소홀하다면 그건 인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연민이나 책임감을 몸으로 익히는 거네요. 네, 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인을 실천하려면요. 반드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요? 네,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침묵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는 그런 용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 도덕적 추진력이라는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 다음 선한 행동이 더 쉬워진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작은 선행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변화된 성품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습관처럼 미덕이 몸에 배는 거군요. 그렇죠. 공자는
이렇게 인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그 긍정적인 힘이 막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뭐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지 않아도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개인의 성품 변화가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이죠. 그럼 이 인이라는 내면의 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레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예절, 의식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료 보니까 와, 이게 훨씬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를 훈련시키는 일종의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레를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만 보면 공자의 진짜 의도를 놓치기 쉬워요. 원래 한자는 종교적인 제사를 뜻했지만 공자는 이걸 세속화시켰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핵심 도구로 다시 해석한 거죠. 아, 재해롭겠군요. 네. 예를 들어 절을 하거나 공손한 말을 쓰는 것 같은 외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이걸 진심을 담아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자체가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서 속마음까지 바꾼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일종의 성품 형성 테크놀로지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악수 같은 아주 간단한 행동도 서로가 동등하다는 걸 확인하고 평화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언어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도 참 와닿았어요. 이런 약속들이 없으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 감정을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의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걸 넘어서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는 감정,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는 기쁨과 축복, 장례식에서는 슬픔과 추모 같은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상황에 맞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네, 일종의 감정 교육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마음 없이 형식만 따라하는 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공자는 진심, 청을 담아서 레를 행할 때 비로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고 본 거죠. 진심이 없으면 소용없군요. 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존경심이 잘 안 드는 상대방에게도 의식적으로 예를 갖춰서 행동하다 보면 점차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요. 와, 행동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놀라운데요. 일상생활의 모든 면, 가족끼리 대화하는 방식이나 밥 먹는 예절까지도 다 레의 실천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삶 전체가 레의 무대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형식이나 의례를 너무 강조하면 혹시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좀 억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점입니다. 하지만 공자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개성이라는 건 정해진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진 사회적 형식 안에서 자기만의 진심과 창의성을 담아서 표현할 때 그때 진짜 빛을 발한다고 봤죠. 아, 형식 안에서의 창의성. 네, 마치 뛰어난 재즈 연주자가 기존 코드 진행 안에서 즉흥 연주를 하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레는 사회적 조화를 이루면서도 개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틀인 거죠. 물론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과거의 지혜가 담긴 형식을 무조건 다 버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내면의 인을 기르고 레라는 틀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그게 바로 군자인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개념이죠. 쪽적인 의미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분적인 의미가 강했죠. 근데 공자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혈통이 아니라 성품에 따른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도덕적이고 지적인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다. 이거 정말 대단히 민주적인 발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공자 철학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군자는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상 받을 걸 바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외적인 동기가 아니군요. 네, 내면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도덕적인 원칙, 그 나침반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럼 군자를 군자답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도덕적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네,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기준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원칙을 딱 지키는 거죠. 아, 둘째는 정서적인 성숙함과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충동적으로 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거죠.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요. 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서는군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성찰 능력,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것도 특징이라고 했고, 또 지적 겸손과 도덕적 자신감의 결합, 이 말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군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만족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장기적인 결과나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요. 동시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 즉 지적 겸손함을 가져요.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용기, 도덕적 자신감도 함께 가지고 있죠. 겸손함과 자신감,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군자가 되는 길은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 학과, 실천행의 과정이에요. 이론과 실제, 성찰과 행동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배움과 실천. 그리고 중요한 건요. 군자는 막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변화된 삶, 그리고 관계의 질,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 군자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앞에서 인 이야기할 때 나왔던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는 맥락이랑 딱 맞네요. 정확합니다. 무슨 혁명이나 제도 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 거죠. 군자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재 문제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말씀도 기억나네요. 네,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그게 바로 군자 이상이 추구하는 사회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변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정명, 원칙, 이것도 한번 보죠.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공자는 언어가 타락하면 사회도 같이 타락한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언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사람들 생각도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거나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집착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명은 단순히 말을 정확하게 쓰는 것, 그 이상이에요. 첫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나 이념을 막 투영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반영. 둘째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어떤 종류의 잘못을 딱 꼬집어 말할 단어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좋은 덕목을 표현하는 어휘가 풍부하면 그 덕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겠죠. 아, 언어가 생각의 틀이 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지도자라는 이름에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따르고요. 그런데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때 사회적인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건 결국 현실과 언어, 그리고 역할과 책임, 이 사이의 어긋남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런 노력입니다. 이야, 이거 상당한 지적 정직성이랑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내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감정이 어쩌면 사실은 소유욕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명확한 언어로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를 왜곡해서 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언어의 진실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침략을 해방이라고 부른다거나 억압을 안정이라고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정명은 결국 현실에는 객관적인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고 우리의 언어와 제도는 그걸 반영해야 한다는 공자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와 현실의 관계까지 정말 깊네요. 자, 다음으로 학, 즉 배움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도 현대 교육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막 쌓거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
덕성,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공자가 생각한 학은 전인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요. 배운 걸 삶으로 직접 살아내면서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배움. 그 시작은 마음의 교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배우기 전에 먼저 겸손함, 성실함, 열린 마음 같은 내적인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식을 담을 그릇을 먼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릇 준비. 학습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기존의 지혜나 지식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단계, 전수와 숙달. 그 다음에는 배운 걸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비판적 평가와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지식과 경험을 통합해서 자기만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는 단계, 통합과 창조로 나아갑니다. 지식과 덕성의 통합을 강조한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도덕성이 부족하면 그 지식이 오를 해로울 수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너무 유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만 있고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죠. 학습의 사회적인 측면, 또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봤다고요? 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배움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배움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알과 행함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야 진짜 학이라는 거죠. 지행사빌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배운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책임까지 쭉 연결되는군요. 자, 이제 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효하면 약간 좀 고루한 개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자효를 보니까 공자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단순한 부모 공경, 이걸 훨씬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와 도덕성의 기초를 닦는 훈련장, 그 훈련장으로 가족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본다는 시각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효의 출발점은요. 내가 받은 생명과 또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책임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요. 감사와 책임감. 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존경과 보살핌으로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효는 단순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 그 이상이군요. 네, 더 높은 차원의 효는요.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모님을 돕는다. 네, 만약 부모님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걸 바로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옳은 길을 가시도록 격려해드리는 것. 이것까지가 진정한 효라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보편적인 도덕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와, 부모님께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니 대단한데요? 감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더라고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 즉 적절한 감정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렵거나 부모님이 좀 부당한 요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때는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공자는 가르칩니다. 창의적인 지혜요. 네.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되 자신의 도덕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더 큰 선을 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효는 단순히 가족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효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신뢰나 협력, 상호 존중의 관계를 잘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아, 사회성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또 효는 스승이나 선배, 나아가 우리가 속한 문화 전통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효라는 개념이 가족 윤리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차원까지 확장되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개념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는 공자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되는 개념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천명사상이죠. 네, 천명. 이게 단순히 운명론 같은 건 아니고요. 통치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답변이었어요. 혁명적인 답변이요. 주지만 편명. 그 조건은 혈통이나 군사력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도덕적인 통치, 덕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덕을 이루면 하늘은 그 명을 거두고 백성들은 저항하거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와, 백성에게 저항권까지 인정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치 권력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제한을 설정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맞는 소명이나 사명이 있다고 봤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게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 조화의 열쇠라고 본 거죠. 이런 질서와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윤리 원칙. 그게 바로 서와 의인 것 같습니다. 서는 흔히 황금률이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네, 그 소극적인 형태, 기소부욕, 물시여인가 더 유명하긴 한데 적극적인 형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깊은 공감, 인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거죠. 공감이 바탕이군요. 네, 그러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헤아려보는 능력이죠. 그리고 의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사회적인 압력이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행하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 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걸 넘어서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지 판단하는 내면의 나침반,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 이걸 요구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인에서 시작해서 례, 군자, 정명, 학, 효를 거쳐서 천명, 서, 의에 이르기까지 와 정말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위한 공자 철학의 핵심 요소들을 두루 살펴봤네요. 네, 이 개념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 번영을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인을 기르고 레로 표현하고 군자를 지향하며 정명으로 언어와 현실을 바로잡고 학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효로 관계의 근본을 다지고 서와 의를 실천하며 천명에 순응하는 삶. 와, 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통합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2500년 전의 지혜인데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통찰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데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인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레를 통해 일상의 의미와 존중을 더하고 군자처럼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인정에 흔들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공자가 강조했던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바로 세우고 도덕적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름을 바로잡는다, 정명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현실을 왜곡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맡은 역할에 진정한 의미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깊이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공자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흥미로운 지계로 찾아뵙겠습니다.